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텍스트는 오늘 후반부에 보게 될 텍스트이니까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텍스트부터 우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야기하면서 수업이 정리됐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는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주체라는 게 결국 내가 의식하는 상태에서 주체라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체라는 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한 결국 무의식의 반응으로서만 등장하는 의식의 그림자라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주체가 주체 자신을 인식하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정립시키는 그러한 단계를 그건 다른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신분석에서 가장 우선 먼저 부정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부정한 최초의 인물이 프로이트였던 것이고, 주체란 없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강하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순간이 가장 비주체적인 순간, 가장 소외된 순간이다라고까지 프로이트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강박증자의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니까. 물론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뒤집어서 어느 정도까지 주체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무의식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 라고 뒤집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프로이트란 자가 어느 정도까지 주체에 대해서 자신만만했길래, 자, 이건 상당히 뒤집힌 설명이죠. 어느 정도까지 20세기 철학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길래 결국은 주체가 없다라는 선언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20세기의 철학이나 인문학 역시 주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확신의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해볼 수도 있어요. 프로이트를 비판하거나 라깡을 비판하거나 20세기 철학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주체가 없다 혹은 바르트식으로 작가는 죽었다, 작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작가의 현존을 확신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조금은 조금 우회적인 표현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어쨌든 주체가 있건 없건 이렇게 주장하건 저렇게 주장하건 없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어떠한 방식으로 또 주장한다 해도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체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우리가 사후적으로만 회고한다. 그래서 제가 광주민주화 항쟁에서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런 표현도 썼죠. 나의 개인사 속에 주체성이라는 것이 반짝이는 진주처럼 들어와 박힌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나는 그 반짝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그곳에서 주체였던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흔적을, 그 주체성이 그런 절차로서의 주체성이, 그 실체나 어떤 인간으로서의 의식으로서의 주체성이 아니라 어떤 절차가 나를 훑고 지나갔었다라는 그 주체성의 흔적을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존해야 한다는 거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석이 내담자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정신분석 상황에서 당신이 경험한 그 주체성의 절차들을 기억하라 라고 부탁한다는 거, 요구한다는 거죠. 혹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라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거시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종류의 정치적 투쟁이, 어떤 종류의 성과들이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용어로 반동 세력이 등장해서 그것을 없다라고, 그것은 클리셰였다, 수많은 실패한 혁명 중에 하나였다 라고 말한다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평가하는가. 정치학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프랑스 혁명 실패한 혁명으로 평가하죠. 그렇잖아요. 혁명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실패한 혁명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렇죠, 반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왕정복고 세력들이 다시 등장하고 온갖 종류의 정치적인 파장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실현되었던 민중의 투쟁의 흔적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파리 코뮌이라는 또 다른 혁명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혁명들이 그 기억을 반추하면서 새로움을 구성해내는 시도들이 가능했을 수 있을 것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자, 그 흔적은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은. 그게 베스티지움인 거죠. 베스티지움. 성스러운 흔적. 예수가 누웠던 그 자리의 흔적. 물론 원래 베스티지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자의 흔적이었다. 타자가 나에게 와서 문신을 새기고 자신의 육체를 누이고 그리고 죽죠. 타자가. 죽고 그 타자의 상실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거세라는 의미에서 그 첫 번째 베스티지움은 타자의 베스티지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주체적 절차의 흔적은 그것에 대항하는 또 다른 베스티지움, 또 다른 흔적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흔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의 설명들을. 두 가지 흔적이 있다. 두 가지의 베스티지움이 있다. 하나는 타자가 나에게 남긴 흔적으로서의 베스티지움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흔적에 대항했던 어떤 절차로서의 베스티지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베스티지움을 간직하라라는 것이 정신분석의 정원명령이에요. 정신분석의 정원명령. 그것이 가장 성스러운 흔적이라는 거예요. 왜 성스러운가 하면 성스럽다. 이 saint라는 표현, 쌍이라는 표현을 이전 텀에서 설명드렸듯이 다른 무언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스러움은 그거예요. 성스러움. 다른 무언가가 되었을 때 그걸 성스럽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로 나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 누군가가 다른 존재가 되었을 때, 자, 그건 성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변화했을 때. 세속인으로 살다가, 그렇죠. 성사를 입었을 때, 자, 그건 성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그걸 저는 사랑의 흔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성사의 흔적을 기억으로 간직할 것을 요청하는 게 정신분석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걸 기억해달라라고 분석가는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했던 흔적을, 사랑받았던 흔적을, 성사의 흔적을 기억해달라. 그 일종의 작은 문신으로 새겨지는 것이죠. 자, 그게 베스티지움에 관련된 두 가지 베스티지움에 관련된 지난주의 강의의 내용이었다면, 자, 오늘은 그 실질적인 절차에서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대상 A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라강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상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혹은 이 여섯 번째 강의가 바로 그 대상 A로서 응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도입하는 강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응시라는 것, 시관 충동이라는 것. 자, 그 개념으로 나아가기 전에 라강이 이렇게 사전적인 준비 작업을, 정지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대상 A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이 대상 A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전 강의들은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도 다수 계시지만 안 들으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지난 텀에서 했던 강의들은, 즉 5강, 4강, 3강에서의 강의들은 어떤 이야기들이었는가 하면 꿈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꿈. 인간의 꿈. 그리고 거기서 주로 참조되었던 텍스트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죠. 꿈의 해석. 트라움도이툼. 자, 그런데 그 락강의 세미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락강이 그런 논조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 두 가지 명제, 한 가지 명제는, 자, 인간은 혹은 이 세계는 백일몽 아닌가? 자, 이건 다 꿈 아닌가라는 거예요. 자, 맞는 얘기죠. 이게 다 꿈이에요. 모든 건 꿈이 한편에 뭐랄까요? 때로는 백일몽이고 때로는 악몽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세계에는 허상이다, 환각이다라는 것. 자, 그 꿈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꿈인 그것에 대해서 락강이 취하는 태도는, 자, 이런 거죠. 자, 그 백일몽 말고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다른 무언가를 락강은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자, 모든 것이 환상이지만 환상이 아닌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락강이
뭐 아이가 불타는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꿈이 어떻게 깨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다시 잠듦의 영역으로 들어가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6강의 마지막에서는 장자의 꿈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꿈 자체가 아니라 꿈 말고 다른 게 있다라는 건데 자, 모든 게 환상이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실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자기 자신을 리얼리스트다. 나는 리얼리스트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리얼리스트는 리얼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즉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것은 리얼리티라는 것은 상징계에 의해서 정교하게 조직된 환상의 장소인 것이기 때문에 락강은 리얼리스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리얼리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락강이 믿는 건 실제라는 것. 특히 세미나 11로부터 락강이 본격적으로 믿고자 하는 건 실제라는 것이고 그 실제가 대상 A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 A의 특징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환각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이 모든 리얼리티가 꿈이라면 우리가 어떨 때 진짜를 만나는가 하면 가장 환각적인 순간에 진짜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의 전개를 락강이 이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세미나의 3에서 5강까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러니하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상 A라는 거예요. 대상 A는 가장 환각적인 방식으로만 우리를 찾아오는 자 그러한 것인데 또 불구하고 거기가 실제가 있는 장소다라고 락강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실제 대상 A는 뭐냐? 락강의 이전 용법에 의한다면 큰 사물 그것 자체가 큰 사물이라는 것은 욕망의 중액인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 억압한 궁극적 대상인 것으로서의 충동의 대상인 것인데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는 대상인 것인데 그것의 절편이 잘라내어져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절편이 아주 일부분의 표본 채취만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뿌앙송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 군데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제가 결국은 무의식의 공간을 떠돌다가 우리의 의식의 세계의 억압이 느슨해짐을 타서 주체에게 불현듯 출현하는 사태를 대상 A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즉 실제가 출현했으므로 자 그건 우리가 깨어남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깨어났다라는 그 순간 약간 에베이라고 보죠. 에베이라는 단어는 거기다 R을 붙이면 에흐를 붙이면 헤베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헤베이는 꿈에서 깨어나다 라는 뜻이고 에베이는 그거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깨어있자. 그러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있자라는 추상적 표현. 즉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사태를 주목하자. 이럴 때 깨어있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이인데 자 그때 실제가 출현할 때 락강은 우리가 깨어나는 순간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논리적인 모순 속에서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렇게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궤변인가 하면 자, 이전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실제가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압이 느슨해진 틈을 탄 자, 그런 순간인데 그 대표적인 순간이 락강이 3강에서 5강까지 주로 설명을 했던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억압이 느슨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속에서 그 실제가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꿈속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기 위해 잠들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제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여담처럼 여러분들을 샛길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드는데 바로 초현실주의가 그와 같은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장소로 가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전략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사용했던 전략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빌어와서 몽환적 전략들인 거예요.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것이 초현실주의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초현실주의 작품 감상해 보세요. 그러면 왠지 꿈 같아요. 모든 게 다 몽롱하고 꿈 같고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고 초현실주의 회화 작품들도 다 그렇잖아요. 달리의 작품을 보세요. 몽환적이죠. 근데 달리가 그 몽환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잠의 세계가 아니에요. 깨어남의 세계인 것이지. 그런데 깨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리얼리티를 몽롱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견고한 억압장치들을,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견고한 제어의 장치들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태가, 어떤 상황이 몽환적인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현실을 셈하는 권력이 느슨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조직하는 조직망들이 균열들을 드러낼 수도 있는 가능성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현실의 리얼리티의 균열이라는 의미에서 실제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더 실제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대부분의 예술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적극적으로. 어떤 예술가도 현실을 정확히 묘사해야 우리가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예술가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 그런 예술가 별로 없어요. 아주 나이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예술가들은 별로 없어요. 현실의 리얼리티를 완전히 재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예술가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꿈같이 그려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다들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배우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배경의 기원에 프로이트의 이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기 위해 잠들어야 한다라는 논점이 그 배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논점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자신들이 몰고 간 이들이 바로 비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미국의 비트 제너레이션. 깨어나기 위해 잠들기 위해서 그들 영원히 잠들어 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마약을 통해서. 윌리엄 버러우 같은 사람.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게 해서 깨어나기 위해 잠들어야 한다면 크락 현실 원칙이 잠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잠든 틈을 타서 실제가 회귀할 것이다 라는 논점이 가능한 것이고, 자, 이러한 논점에 집중해서 20세기 미술을 언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논점을 가지고 20세기 미술을 묘사하고자 했던 사람이 헬 포스터인 것이고, 실제의 귀환이라는 텍스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와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떻게 우리는 실제에 접근할 것인가? 실제를 회귀하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영원히 상실한 그것을, 즉 진정한 리얼리티를 도래하도록 만들 것인가? 현실의 리얼리티를 몽환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리얼리티의 무게를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그게 하이퍼 리얼리스트들인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처음부터 느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리얼리티의 장치들을 붕괴시키는 그러한 실천을 하는 것이고, 그게 초현실주의자들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바로 그 두 가지 관점들을 변주하는 예술가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을 변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현대미술을 바라보면 현대미술이 상당히 쉽게 이해된다는 거죠. 현대미술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대미술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대미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전략이 분명해요. 현대미술의 전략은 분명해요. 실제를 회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를 회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즉 공백을 출현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리얼리티의 질서들을 교란시키거나 조롱하거나 그것을 변주하는, 자, 그러한 실천들이 현대미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주의와 거꾸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혹은 낭만주의와도 거꾸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대미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술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현실의 영역에서 실제가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금 달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세미나 4강, 5강, 11의 4강, 5강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인 것이죠. 잠이 들고 실제가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다시 깨어나면 다시 잠든다는 뜻이에요. 현실의 잠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실제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반복. 즉 실제는 우리를
당기는 동시에 밀어내는 그러한 역동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락강이 비더홀롱이라는 반복 강박이라는 개념으로 혹은 오토마티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세미나 초기 부분에서. 그래서 그 비더홀롱이라는 단어, 비더홀롱은 반복 혹은 반복 강박이잖아요. 그것은 실제가 운동하는 방식, 실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비더홀롱이라는 단어의 어원으로서 할렌이라는 단어를 락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긴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굳이 그것을 회귀하도록 만들지 않아도 우리를 잡아당긴다라는 거.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로. 운명신경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장소로 잡아당겨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로. 그런데 그 장소에 궁극적으로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튕겨져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운동 속에 사로잡혀 있고 이것의 무한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무한변주라는 것이죠. 무한변주. 자, 다시 대상 A, 오브제 붙있다라는 개념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본다면, 자, 꿈에서 가장, 자, 유형적으로는 가장 전형적인 대상 A의 출현이 관찰이 돼요. 꿈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악몽이죠. 악몽. 악몽의 형태로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당한다면, 자, 그건 대상 A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시작은, 그 악몽이 우리에게 출현할 수 있었던 시작은 현실에서는 그 똑같은 악몽의 사고가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데, 꿈속에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에 압도당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현실에서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터링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과 우리를 감정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꿈속에서는 억압이 느슨하니까. 억압이 느슨한 이유는 우리가 꿈속에서 보다 많은 쾌락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걸 관찰해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다 많은 쾌락에 접근할 수 있었던 대가로 우리는 그 억압이 느슨해진 대가로 또한 보다 고통스러운 대상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반복되는 악몽으로서의 반복 강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악몽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지만, 굳이 뭐 여러 번 반복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상 A를 만나는 아주 유형적인 장소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가위 눌림이라는. 가위 눌림은 명백하게 응시를 경험하는 상황인 거죠. 응시. 가위 눌림은 명백하게 누가 나를 바라보는 경험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경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나요? 바로 그 바라보는 위치로 우리를 옮겨가서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중화시키려고 해요. 응시가 출현하면, 꿈속에서 강력한 응시가 출현하면 마치 어떤 포식자에 의해서 사로잡힌 동물들처럼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응시에 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꿈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 역시 우리 몸이 마치 뭐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마비가 되는 경험을 하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응시에 우리를 내어주었었던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그 상황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보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보는 위치로. 그 상황에서는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죠. 좀 더 높은 장소에서. 그건 역시 응시가 우리를, 즉 대상 A로서의 응시가 꿈속이라는 보다 느슨한 억압장치의 상황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혹은 꿈속이 아니라도, 자, 쾌락 현실 원칙이, 즉 우리를 방어하는 원칙이 느슨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현실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갑작스레 어떤 뜻하지 않은 상황에 던져진다든지, 예를 들면 갑작스레 굉장히 많은 대중들 앞에 준비 없이 나아가게 된다든지, 자,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떤 환각의 형식을 통해서 응시와 만나는 혹은 대상 A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프로이트의 늑대인간에서 그 늑대인간이 환각 속에서 페니스가 사라지는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그러한 환각을 경험하는 순간이 그런 것이고, 혹은 여러분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대중들 앞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험을 한다든지. 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업이 이렇게 강의하는 직업이지만, 그리고 사실 예전에 대학 강의할 땐 대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대학 강의가 그렇게 매력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 장소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대학생들이 앞에 있으면 제가 뭐 생사 여탈권까지는 아니지만 점수라는 걸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과의 관계는 어쨌든 뭐랄까, 이렇게 쾌락 현실 원칙이 붕괴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건 굉장히 드문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니었어요. 2명이서 같이 하는 강의였는데, 강의 형식 자체가 좀 특이했어요. 서동진 선생하고 저하고 같이 강의를 했는데, 현대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때 논의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걸 제안하셨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우리도 현대미술처럼 강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의는 좀 지루하니까 현대미술처럼 거의 뭐 자유현상 같은 방식으로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재미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을 제가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저만 조명을 받고 대중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이었는데, 큰 홀이었는데 조명을 굉장히 낮췄고 저만 조명을 딱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강의의 장소가 구성이 되는데, 그 순간 뭐랄까요, 제가 평상시에는 잘 빠지지 않는 약간의 아주 작은 패닉이긴 하지만 패닉이 저를 사로잡는 경험을 했죠. 패닉이 저를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2손으로 잡았죠. 2손으로 잡으면 안 떨려요. 물론 아무도 그걸 알아채진 못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그렇게 내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어떤 응시 앞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는 사실 어떤 종류의 환각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때 제가 어떤 환각을 보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 거죠. 잘 떨지 않는데 손을 떠는 저의 환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테크닉이 뭐냐면 한 1m 앞만 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응시에 대한 방어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들 잘 안 봐요.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보기 시작하면 감정이 얽히기 시작하고 제 자신만의 이야기에 방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저 혼자 있는 것 같다, 이 상황에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녹화된 비디오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다, 뭐 이런. 왜냐하면 강의를 해보신 분들 혹은 여러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응시는 상당히 위협적인 대상이에요. 위협적인 대상. 응시라는 것은 위협적이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 응시가 나에게 예기치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쾌락 현실 원칙이, 그 장악력이 느슨해지는 순간 그 응시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공황장애라고 흔히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라는 병명으로 자신의 증상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응시라는 것의 원인으로 돌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런 분들은 대중들 앞에 섰을 때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도 이제 그 응시의 장악력에 사로잡히게 되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감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 현상이 정신병적 주체들에게는 실제의 응시로 진정 회귀하는 거예요. 진실로 회귀하는 것이죠.
실제의 응시로 회귀한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신경증자들에게는 그 응시가 어쨌든 환각이다, 환상이다,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장악당할지언정 그건 환상이야 라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방어막은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정신병적 주체들은 그걸 실체라고 가정해요. 분명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가정하고 그 응시를 현실 리얼리티의 구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리얼리티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자, 그게 감시당한다라는. 자, 대상회의가 출현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경험도 말씀을 드리고 정신병적 주체들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정신병적 주체들에게 대상회의는 실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를 대리하는 대상회의는 아닌 거죠. 근데 신경증자들의 세계에는 실제 자체는 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실제가 출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A가 그걸 대리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드릴 수 있는 사례로서는 분석 상황에서의 액팅아웃. 자, 이것도 분석의 대상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액팅아웃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칭할 수 있는데 내담자와 분석가 둘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을 내담자가 보이는 거예요. 분석을 끝내버린다든지 갑자기 연락을 안 해버린다든지 뭐랄까 좀 분석 상황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행동. 자, 이건 역시 결국 분석이라는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팔루스의 권력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물론 팔루스의 권력으로부터 분석가는 자신을 멀리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조금 뒤에 말씀드릴 그 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분석가는 그 팔루스를 자신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실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루스의 권력이 있다라고 내담자는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그 장소에서 분석가가 결국 쾌락의 궁극적인 열쇠를 저 사람이 쥐고 있다.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저 사람이 쥐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어쨌든 현실적인 상황인 것인데, 자,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팔루스의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리얼리티를 붕괴시키는 행동이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럴 경우에 그걸 액팅아웃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것을 분석의 대상 A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분석 상황이라고 하는 안정된 상징적 상황을, 어쨌든 상징적 상황이잖아요. 말이 전제가 되는 상황인 것이고 어쨌든 95%까지는 이성이 전제되는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분석 원칙의 상황을 흔드는 무언가를 내담자 스스로가 행위로 보인다는 건 역시 대상 A로서 자신을 출현시키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분석가가 불쾌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쾌해하면. 불쾌해하지 않기는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어 뺨을 한 대 맞았는데 어떻게 불쾌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대상행위다라고 간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아무 연락 없이 분석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 불쾌하지만 그것도 대상행위라고 간주해 보면 그 상황 자체의 역동을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남김없이 이용해 보아야 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대상 A에 대한 설명을 쭉 락강이 간단하게나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불현듯 하기 시작해요. 전이. 트랜스퍼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전이는 단순히 상담 현실에서 벌어지는 어린 시절의 애정관계의 단순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재현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내담자가 분석가를 사랑하는 게 전이에요. 물론 사랑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쨌든 내담자가 분석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르듯이, 마치 어떤 주체가 자신보다 많이 알고 경험이 많다고 가정되는 연인을 따르듯이 욕망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의 기원에는, 이런 모든 상황의 기원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자리한다는 걸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꼭 정신분석을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아주 오래된 기억을 반복하는 거예요. 즉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패턴이 바로 아이와 부모의 관계였다는 것인데, 그런데 전이가 단순히 그러한 상황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전이 자체를 대부분의 정신분석가, 대부분의 어떤 학파의 정신분석이, 그러니까 프로이트로부터 이어져 나온 대부분의 학파는 전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석의 핵심으로 가장 중요한 역동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이지만, 자,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전이가 어린 시절의 무언가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락강은 꼭 집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멜라니 클라인에 의해서 파생되어 나온 또 다른 정신분석의 유형은, 분석가가 충분히 좋은 엄마와 같은 위치에서 전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것이 아주 정교하게 세공된 방식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 반복일 수밖에 없다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반복, 그러한 유형의 재현로부터 전이는 다른 곳으로 내담자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끌고 가야 하는가? 실제로 접근하게 해야 한다는 거. 실제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이는 전이 자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이 자체를 위해서. 전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전이를 우리가 일종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면 반복인 것이잖아요. 어린 시절의 애정관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은 반복을 위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 반복 자체가 의존하고 있는 어떤 중회계로 주체를 데려가는,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반복의 중회계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상 A가 있고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이전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사랑의 또 한 번의 반복이라면 정말로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의 그 사랑의 반복이라면 또 한 번의 배신은 필연적으로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함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배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이를 락강은 그 이전의 세미나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해요, 락강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부도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최고의 쾌락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엄청난 쾌락을 주어야 하는데, 그 최고의 쾌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클리셰로서의 쾌락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락강이 그걸 죽음이라고 불러요. 죽음을 줘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전이라는 것이 만약에 내담자에 의한 분석가에 대한 사랑이라면, 자, 분석은 그 사랑을 내담자의 클리셰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라고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뻔한 사랑으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담자의 이전의 욕망의 패턴이 타자가 그에게 남긴 베스티지움에 의해서 반복되는 상황으로부터 그의 욕망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전이가 자리가 잡게 되죠. 처음에는. 내담자는 분석가를 마치 스승처럼, 마치 아버지처럼, 마치 연인처럼 생각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분석이 시작되질 않아요. 흔히 말하는 내담자와 분석가는 동등한 존재다. 우리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상황을 분석해내는 마치 두 명의 연구자와 같은 이미지 속에서 분석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이 개방이 되질 않아요. 무의식이 개방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분석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정 수준의 부모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죠. 모든 걸 신뢰해도 좋다라는 위치로까지 자신이 분석을 보호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렇게 시작된 전이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전이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석가는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죠. 전이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래서 분석가는 스승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승인 줄 알았는데 제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연인인 줄 알았는데 배신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인인 줄 알았는데 색정광처럼 보이기도 하고, 색정광인 줄 알았는데 무성애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위치를 옮겨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내담자를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는 것이고, 온갖 종류의 클리셰에 빠졌다가 다시 되돌아 나오는 여정들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자, 전이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 중에도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꽤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 그런 만큼 전이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신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건 100번 이야기해도 1000번 이야기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죠. 전이는 위험해요. 그 무게를 인지하고 전이를 다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분석을 하는 건 사기이고 폭력행위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그런 길로 가버려요. 자신을 스승처럼 위치시켜놓고 내가 알려주겠다. 내담자의 신뢰를 이용하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담자의 인생에 대해서. 내담자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치료자는 내담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로 아는 자는 내담자인 것인데, 본인은 공부 좀 더 했다고, 어떤 특정 전문 분야의 공부를 더 했다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내담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정신의학과 심리치료는 전이를 배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전이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 장소, 즉 내담자를 자유롭게 하고 내담자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자, 이런 목표를 배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나요? 박사 학위를 수십 개를 따면 뭐하나요? 내담자의 인생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책을 몇 권 더 읽었다고 본인의 지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인식을 갖고 있겠지만, 내담자의 욕망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새로 발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그럴 권리를 가진 것은 내담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담자의 욕망을 발명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내담자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해 줄 수 없어요. 내담자 로봇가 아니니까. 본인이 발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지식은, 모든 진단은 타자의 지식이고 타자의 흔적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이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이가 위험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는 필요하고 내담자는 분석가에 의해서 유혹당해요. 매혹당하죠. 그 전이라는 것 자체가 매혹인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분석가를 내담자는 포기하지 않게 되고, 분석 상황에 등장하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쉬운 길로 가지 않으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매혹을 이용해서 분석가는 내담자를 실제의 가장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그 대표적인 유형의 인물을 락강은 소크라테스라고 부르죠. 소크라테스야말로 진정한 분석가의 형상이라고 락강은 강조하죠. 소크라테스에게 1년간의 세미나를 헌정하면서 소크라테스를 찬양하죠. 소크라테스야말로 진정으로 분석가였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보라. 그들을 매혹시켜서 결국 소크라테스에게 매혹당한 젊은이들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락의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소크라테스를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 주체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보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제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죽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명백해요.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어보시면 소크라테스는 결코, 이미 70이 넘었고,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 와 있다. 그 정도의 현자의 수준까지는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사형당하지 않아도 자기는 늙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주체인 것이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르친 것도 없고 제자를 둔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전의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죽어가는 거죠. 자신의 매혹을 이용해서 자신을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로 설정하고 따라오던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플라톤이 탄생하는 것이잖아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마스터예요. 진정한 마스터. 마스터가 만들어낸 마스터인 거죠. 어디에도 제자의 위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발명해낸 존재로서의 플라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구도가 여러분 예수와 제자들의 구도인 거예요. 예수가 신약을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발명해낸 거예요. 신약은. 하지만 예수는 자신의 매혹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신약의 발명자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것이죠. 그게 부활인 거예요. 다시 태어남. 그게. 그 둘이 무엇을 이용했는지를 보면 전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둘은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지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이끌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종류의 욕망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준 것, 예수가 준 것은 거의 죽음 충동에 가까운 욕망인 것이죠. 아주 위험한 행동까지도 감수하면서 무언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가 주는 그 지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욕망인데 그 욕망이 소크라테스라는 혹은 예수라는 존재로부터 왔다라는 의미에서 욕망이라기보단 매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했다라기보단 매혹당했다라는 수동적 위치에 있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있었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 욕망했다라면 소크라테스에게 매혹당했다라는 위치에 섰던 것이죠. 예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 그러한 매혹을 통해서 제자들은 혹은 내담자는 혹은 사도들은 쉬운 길로 가려는 자신의 경향성을 우회시켜요. 쉽게 가지 않으려고 해요. 즉 쾌락 원칙을 포기해요. 혹은 과도하게 너무 어려운 길로도 안 가요. 역설적이게도. 즉 현실 원칙과 초자아를 포기해요. 그 중간 길로 가죠.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길로 가는 것이 전의가 내담자를 이끄는 길이죠. 너무 어려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초자아에게 장악당하는 길인 거야. 초자아에게. 너무 쉬운 길로 가는 것은 쾌락 원칙에 장악당하는 길인 것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의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의의 그 모호함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또 하게 될 텐데 그 모호함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담자가 대상 A와 팔로스로 혼동한다는 지속적으로 혼동하게 된다는 거죠. 팔로스는 내담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어디서나 그렇게 생각해 왔던 그것. 그 정말 중요한 걸 분석가가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의가 시작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알고 있어.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분석가를 처음에 만났는데 분석가가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나보다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전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석가 그 어떤 숙명인 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분석가가 팔로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처음에 받아야 뭔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실은 항상 오류의 형식으로만 전파될 것이다. 시작은 오류인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사랑이란 숭고한 무언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여자가 섹시해서 저 남자가 섹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들어맞아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굴욕적인 방식으로 시작이 되나요? 왜냐하면 내가 저 여자를 저 남자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는 타자가 나에게 흔적을 남긴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 그런 여자 예쁜 거야 라고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각인시켜 놓은 프로그램된 흔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건 상당히 굴욕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굴욕적인 상황인 것이죠. 자, 사랑은 그렇게 굴욕과 함께 시작이 돼요. 사랑은 그렇게 오류와 함께 시작이 되지만 자, 사랑이 보다 진실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어떤 순간에 관찰하게 되는가 하면 두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 때 그 사랑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갇힌 환상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어떤 주체가 타인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순간, 자, 그런 순간을 우리는 사랑의 실현의 순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때 결국 다른 자가 되는 순간인 것이니까 그때 전이가 진리의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인 것이죠. 자, 그런 순간을 정신분석도 경험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시작에는 모든 사랑이 그러하듯이 팔로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팔로스가. 그 시작에는 굴욕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오류를 감당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분석가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시작이 안 될 것이니까 그것이 오류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담자가 와서 아무리 선생님, 분석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선생님 너무 욕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제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네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환상밖에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바뀔 거라면 이 세상 사람들 인생 한 수백 번은 바뀌었겠죠. 그런 강의 만날 때마다, 그런 책 만날 때마다 사람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건 다 환상이고 다 거짓말이라 오류라는 것이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 내담자를 앉혀놓고 그래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 이런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할지라도 그런 암시를 지속적으로 던지는 행위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럼 배반당해요. 한 6개월, 한 1년 하면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담자도 알아채기 시작하죠. 뭔가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줄 게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럴 경우에 내담자가 어떻게 하나요? 다른 팔로스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른 팔로스를. 다른 분석가를 찾아 나서죠. 자, 그런 여정을 평생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7, 80년대, 90년대까지도 정신분석이 엄청나게 유행했던 시기에, 그리고 그 시절에 동일한 시기에 뉴욕에서도 그렇고 정신분석이 엄청나게 유행했던 시기에 자, 그런 관광, 투어리즘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분석가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정신분석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즉 전이의 쾌락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죠. 자, 그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팔로스가 없어도 좋다라는 걸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느끼게 해줄 수만 있다면 분석가는 팔로스가 아니라 대상 A의 위치로 조금씩 자신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대상 A는 엄밀한 의미에선 내담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소유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석가가. 자, 나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어떻게 욕망을 움직이는지 어떻게 무의식에 접근하는지 당신이 이제 해봤으니까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뭔가 해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파괴를 시작해보세요. 파괴를. 나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는 이 상황의 긴장감을 가지고 당신이 무언가를 파괴하고 당신이 무언가를 새로 건설하고 당신이 무언가를 거침없이 말해보세요. 라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라는 흐름으로. 플라톤이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잖아요. 플라톤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의 책을 80평생은 아니지만 한 60평생 이상을 써왔던 것이잖아요.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발명해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플라톤이. 무언가 발명해내기 시작한. 소크라테스라는 그 아갈마의 힘을 통해서 대상 A의 힘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에 장악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의 힘을 빌어서 무언가를 창조해내기 시작하는 여정이 플라톤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이는 전이 자체의 기원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전이 자체의 기원은 베스티지움이었잖아요. 타자가 나에게 남긴 베스티지움이 전이를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없다면 전이가 일어나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전이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 자체를 즉 타자의 베스티지움을 파괴하는 데 전이가 쓰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락강이 그 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원장면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원장면. 자, 원장면. 라센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그 원장면. 흔히 원장면 그러면 프로이트가 뭐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자, 이런 거예요. 부모님의 성관계를 처음 봤던 그 충격적인 유년기의 경험, 혹은 예를 들어서 늑대인간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분석이 시작됨으로써 기억이 나게 되었던 생후 6개월 즈음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후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즈음에 그 시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그렇게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 가능한가? 뭐 이런 의문점 때문에 여러 번 그 늑대인간의 그 판케이프라는 내담자의 진술이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그 즈음에, 생후 6개월 즈음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후배 위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게 원장면이에요. 원장면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원장면은 결국 내담자의 욕망의 경제에 강렬한 흔적을 남겼던 이미지와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의미에서는 그 원장면을, 그 라센 프리미티브를 베스티지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흔적이 남겨졌다라는, 강렬한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근데 그것이 금지된 이미지의 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은폐되어 있다는 거죠. 즉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장악한 리얼리즘의 세계에서, 리얼리티의 세계에서 그것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억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판케이프의 경우에도 그랬고, 제가 분석을 했던 많은 내담자분들도 그걸 기억해내신 분들이 꽤 계세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뭐 성추행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성관계 이미지라든지 그 소리라든지, 어쨌든 전혀 의식적으로는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기억나지도 않았던 것이 자신의 과거의 개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무의식에 대해서 주목을 함으로써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원장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원장면이, 그 기원적인 흔적으로서의 베스티지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 내담자가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형식이에요. 그것이 성적인 흔적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극과 극의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겨지고 있다는 거죠. 내담자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지배받고 있지 않다. 나의 성욕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처음에는 진술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늑대인간의 경우에는 그 진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바뀌게 되죠. 늑대인간이 엎드려 있는 채로 뭐 바닥을 청소한다든지 하고 있는 여성을 보았을 때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쾌락,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성행위를 시도하는 그러한 자신의 경향을 바로 그 원장면으로부터 찾는 서사가 그 늑대인간이라는 텍스트에 등장을 하죠. 자,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그 원장면의 지배가 직접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믿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석을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분석의 결과 속에서, 혹은 분석의 와중의 절차 속에서 그 둘이 어쨌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원장면의 흔적이 내담자의 성욕의 구성에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정도는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인식이 되지 않는가 하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제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류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내담자의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고 하는 통제 시스템이 균열로서 간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억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원장면이나 그러한 실제 특징에 대해서 락강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인식이 된다면 그것은 언제나 잘못 도래한 형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말브니라고 하죠. 말브니. 말은 잘못이란 뜻이고, 브니라는 동사의 변형태인데 도래한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도래한, 말브니한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브니라는 형식이 이전 수업에서, 제가 이전 텀들의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투케라는 개념이에요. 투케는 어떤 만남인데 언제나 너무 이르거나 너무 빠른,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즉 어긋난 만남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실제와 만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면과도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면을 트라우마라고 연결시켜 볼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는 원장면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아가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의 대상이 되는, 방어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과도한
과부하를 가져오는 그 주의상스의 의미에서 과부하를 가져오는 사건의 흔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우리가 만나는 방식은,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핍진하거나, 즉 주의상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냥 고통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너무 초과하거나 너무 과도한 주의상스인 것이기 때문에 건들 수 없는 그 무게에 의해서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원장면과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혹은 시간적으로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뒤늦은. 그래서 그 원장면이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즉 어린 유년기에 남겨진 그 타자의 베스티지움에 대해서 주체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인지 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10명 중에 9명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 원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실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꿈이건 실제건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꿈이었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속에서도 그것은 특별한 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상을 가지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원장면에 준하는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욕망의 근원이, 자, 이러한 트라우마적인 것에 의해서 기원적인 장소를 가정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 원장면이 어떤 기원이 되는 장소에, 즉 실제의 표지가 되는 장소에, 혹은 제가 뿌앙송이라는 단어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방식으로 기원적인 장소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욕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그토록 모순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인간의 성욕 혹은 욕망,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양상을 쫓아가는가를 설명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원장면이라는 개념,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자, 우리의 욕망은, 성욕은 아주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물론 그러한 이상함을 리얼리티의 공간 속에서는 나누질 않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그 이상함들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이라는 틀에서만 소통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의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바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등장하는 성애적 표현들인 거예요. 조화로운 성들. 자, 그런데 그 욕망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포착할 수 없는 대상이 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프로이트의 태제가 그토록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근원에는 근친상간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근친상간의 욕망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근친상간의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가 나누었던 이해할 수 없는 그 충동적인 쾌락의 영역들, 시선을 통해서 나누었던 쾌락, 젖가슴을 통해서 나누어졌던 쾌락,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성인들의 성이라고 말해지는 틀로부터는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충동으로 작용했던 그 쾌락의 지대였다라는 거죠. 항문 충동, 배변 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쾌락을 느끼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호원 충동, 부모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이가 쾌락을 느끼는 방식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 충동의, 그 실제, 그 원장면의 지대에 접근하게 되면, 정신분석의 내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게 되면 그 영역이 도무지 인간의 영역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추상적이고 기이한 영역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를 지배하고 있는 원칙들이란 이런 거예요. 불규칙성, 비규정성, 비가독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담자가 스스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자, 이런 걸 다루는 특별한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악하기가 힘든 대상들이라는 거죠. 즉 이걸 다루는 특별한 지식을 발명해낸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않게 되면 그 불규칙성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비규정성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바라보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가독성은 읽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언제나 2차, 3차적인 영역으로 배제되던 대상들을 주인공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게 바로 프로이트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프로이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려 하지 않았던 너무 이상하니까 저건 아니야. 너무 읽혀지지 않는 모호한 것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그럴 거야. 라고 간주하던 그것을 19세기 유명한 정신의학자들이 히스테리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샤르코와 같은 유명한 프랑스의 정신의학자가 히스테리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에 성적 충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불규칙하고 너무 비규정적 사태들이기 때문에 그 성적 충동의 세계들은.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프로이트가 그 샤르코 박사와 식사 자리에 초대가 돼요. 여러 명의 정신의학자들과 함께. 그래서 샤르코가 그 히스테리 환자들의 이야기를 떠벌린다기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진취적인 학문의 영역에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 연구의 성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펼쳐내고 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프로이트가 자리에서 들썩들썩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지? 라고. 문제는 성인데 왜 저 사람은 성이라는 섹스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않지라고 계속해서 프로이트가 속으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발음해. 섹스야 문제는. 히스테리 환자의 그 증상의 원인에는 섹스가 있는 거야, 성이 있는 거야, 성충동이 있는 거야 라고 발음해라고 하는데 끝까지 발음 안 한다는 거야, 샤르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락강이 그렇게 얘기하죠. 샤르코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원칙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성충동이 토대로 자리한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비켜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발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발음하기 시작하면 등장하는 온갖 종류의 그렇죠. 인간의 심리에 대한 다양한 유령들에 사로잡힐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르코에 대해서 샤르코에 대해서 이야기 가끔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영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샤르코라는 정신의학자와 그 정신의학자의 환자였던 어떤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두 사람의 전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샤르코가 범했던 실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는 그 내담자와 그 샤르코가 성관계를 했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샤르코를 위해서 히스테리 발작을 스스로 연기했던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경험까지 자신을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샤르코는 그 모든 것의 원인에 성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성적인 욕망의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것, 자, 그걸 가정하면 정신분석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무것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움이라는 걸 가정하는 것은 욕망을 오해하는 가장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성관계에 존재하는 그 조화롭고 미끈해 보이는 그 외관은 실제를 은폐하기 위한 우리의 문명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장술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락강이 그 다음 개념으로 팍티스라는 개념을 등장시키죠. 팍티스. 자, 팍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번역을 하자면 자귀적이라는 뜻이에요. 자귀적이라는 거. 아주 인위적인 거 있죠. 자귀적이고 인위적인 거. 왜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 굉장히 자귀적으로 하는 사람. 자, 그런 걸 부를 때 팍티스라고 불러요. 팍티스. 혹은 뭔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뭐랄까 흉내낸 것이 너무 드러난. 예를 들면 그렇죠. 한때 우리나라가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루이비통의 카피의 메카였잖아요. 한국이. 너무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루이비통을 그 명품들을 재생산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실제로는 그걸 검사하는 사람조차도 속일 수 있었던. 자, 그건 팍티스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 만들어진 카피이기 때문에 팍티스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정말
서툰 솜씨로 만들어진 복제물. 자, 이런 걸 또 팍티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의 세계에서 갑자기 눈이 탁 튀는 것. 자,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는 바로 대상 A가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만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팍티스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다른 많은 강의들에서 예수 이야기를 또 해요.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лю크 베송의 영화인데 프랑스 감독이죠. 그 잔다르크에 관련된 영화를 예전에 만든 적이 있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잔다르크의 일대기를 만든 영화하고는 조금 달랐던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 잔다르크를 연기했던 여성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러시아 출신 모델인가요? 그 조코비치인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이미지로 나온가 하면 정말 미친 여자처럼 나와요. 정말 어떤 뭐 숭고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딱 봐도 미쳤어요. 딱 봐도. 근데 그 여자만 미친 게 아니라 그 여자만 광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도 나와요. 그 여자의 망상 속에서 예수가 등장해요. 예수가 어떻게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뭐랄까 사명을 내리는지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혹은 안 보셨다면 나중에 한번 그 영화를 보시면 예수가 굉장히 이상한 이미지로 나온다는 걸 알아요. 좀 무섭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도 정신병자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잔다르크의 망상 속에 등장하는 예수의 이미지가 그야말로 팍티스적인 거예요. 팍티스. 아주 자기적으로 나와요. 아주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왜 미친 사람들이 광인들이 가끔 그런 일에 나는 예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뭐 이것도 영화 얘기인데 토론토 예수인가 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토론토 예수의 시인가 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하면 연극 배우인데 자기가 예수라고 갑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뭐 나중에 죽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확하게 예수가 그런 이미지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락강 미술관이라는 유령들이라는 책에서 유령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유령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서에서 가지고 왔어요. 성서에서. 제가 뭔가 단어를 쓸 때에는 뭔가 이렇게 발명해낼 때에는 아무렇게나 하려고는 하지 않죠. 어쨌든 뭔가 참조점을 레퍼런스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유령이라는 이 주제가 그 락강 미술관의 유령들의 주제였는데 그 유령이라는 단어가 예수가 물 위에서 걸었던 사건을 보았던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예수가 물 위에서 걷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바로 유령이다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뭐 그 그러니까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걸 보면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기적을 행한 것을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정말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엄청나게 기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리얼리티의 모든 걸 배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리얼리티에 포함되는 것은 신에 대한 관념까지도 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을 하리라고 했던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빠져나간다라는 뜻인 거죠. 그게 유령이라는 표현이에요. 유령이다. 예수는 유령인 것이죠. 자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얼리티를 붕괴시키면서 찾아오는 어떤 사건은 바로 그 자기성 이상은 다른 걸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숭고하다라는 말을 했다면 그 숭고라는 단어 역시 리얼리티의 내부에 포함된다라는 단어였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성스럽다, 신은 성스럽다, 신은 숭고하다, 신은 위대하다라는 이 모든 표현은 인간의 표현인 것이니까 신은 모든 걸 배반하면서 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베드로로서는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표현은 유령이라는 표현이에요. 혹은 정신분석의 상황에서도
자, 증상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은 정신분석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가정하는 대상 A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만나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자기적이라는 단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분석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비면담 하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뭐 엄청난 깨달음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정신분석 받는 사람들이 막 그런 표현들 등장하잖아요. 뭐 어두웠던 마음이 열리고 빛이 쫙 들어오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그전까지는 우중충했던 세상에서 뭐 동네 가게 아저씨라든지 그분들이 웃는 표현이 보이고 동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식물들이 웃고 소리 지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건 없어. 그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건 결국 내담자가 이미 상상한 걸 분석가가 주는 과정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실현시키는 건 분석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영화관에 가시면 돼요. 연극을 보러 가시면 본인이 원하던 환상들이 그들이 재현해주고 있으니까. 혹은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온갖 종류의 심리치료의 책들이 서점을 뒤덮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책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분석은 그걸 진리로서 제시하고 선물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석이 주려고 하는 것은 대상 A인 거예요. 대상 A와의 만남인 것이고 그 대상 A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숭고함이나 어떤 위대함이나 성스러움이나 어떤 기적의 순간과 같은 혹은 기적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진정한 깨달음과 가르침의 순간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체가 자신의 욕망의 원인과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형식이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있을 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려고 한다면 분석가가 하는 일은 그게 중요합니다라고 표지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당신을 찾아온 진리가 그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던 세계에는 당신을 지배하는 팔루스적인 시선에 의해서만 바라보아졌던 세계인 것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보라 라고 증상이 당신에게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하죠. 분석 상황에서 성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게 돼요. 성욕에 대해서 자신의 성적인 망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성적인 욕망에 혹은 그런 기억과 경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분석가가 지적해주는 장소는 어떤 의미에서 성적인 뉘앙스가 별로 담기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분석가는 이게 바로 당신의 성적인 욕망의 기원 장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성적인 뉘앙스라는 건 여전히 팔루스에 지배받는 세계인 것이니까 진정으로 성적 욕망의 기원에는 별로 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리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극도의 자기성이라고 부르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기성, 팍티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극도로 부자연스럽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 A가 있는 자리 혹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자리는 극도로 자기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리얼리티의 세계의 속성이고 리얼리티의 세계는 현실 원칙에 지배받는 세계인 것이고 현실 원칙은 타자가 우리에게 강제한 가상의 세계인 것이니까 진실한 세계는 리얼리티의 속성을 갖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세계로부터 온 대상 A는 자기적인 외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대상 A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대상 A는 즉 상징화되지 않는 그 무언가는 팔루스의 의미화 권력에 의해서는 필터링 되지 못한 무언가고 그것을 우리가 만나는 방식은 환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대상 A는 그런 의미에서 언캐니라는 거예요. 언캐니. 언캐니라는 단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이걸 프랑스어로도
번역하기가 애매모호하고 한국어로도 번역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우리는 그냥 언캔이라고 쓰죠. 영어 번역어로 쓰는데 독일어로 das Unheimliche라고 하는데 낯선 그러니까 낯익은 기괴함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의미를 찾아내자면 낯익지만 낯설은 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언캔이라는 단어는 리얼리티의 세계에 들어와서 리얼리티의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러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언캐니의 속성을 우리가 실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우리를 찾아오면 전혀 낯설기보다는 전혀 완전히 낯설어서 주목할 수 있게 되기보다는 낯익은 낯설음의 형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형식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 리얼리티의 세계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건이에요. 리얼리티가 리얼리티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연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야 하고 가독적이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즉 팔로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태는 언어와 사태가 일치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포착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이게 리얼리티의 세계예요. 이게 리얼리티의 세계가 가진 특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언캐니한 것이 우리를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특성은 비일관성이고 환각성이고 자기성이고 난포착성이고 어긋남이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락강이 한마디로 투쾌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투쾌적이다. 우리가 그것과 만나는 방식은 투쾌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결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존재의 질서로부터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쪽이 완고한가? 둘 다 아주 많이 완고하다라는. 현실은 또한 완고해요. 현실의 특징을 가지고 완고하죠. 현실은 자신의 일관성을 끝까지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의 일관성 안에서만 세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강제하죠. 팔로스는 강력한 의미화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팔로스의 필터링을 통해서만 이해하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완고한 것이 바로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완고한 현실의 권력에 의해서 억압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질 않아요. 즉 자신이 현실의 권력에 문신당하지 않는 부분을 유지하려고 끝까지 투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상은 우리를 찾아오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19세기 이전의 주체들은 대체로 흔히 신고전주의라고 부르는 주체들은 바로 이 현실의 완고한 리얼리티에 의존해서 진리에 접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긋나는 경험을 했던 거죠. 또한 그 반대편에 있었던 낭만주의자들은 바로 이 현실의 완고한 일관성을 거부하고 실제 외적인 속성에 주목하려고 했지만 그 외적인 속성으로서의 실제에 접근하지 못했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낭만주의자들에게 뭐였냐면 낭만주의라는 환상이었어요. 그것이 전적으로 외부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거대한 것이고 숭고한 것이다. 라는 환상을 통해서만 그것에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코 실제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외부는 어떤 실제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엄청나게 숭고한 것이다 라는 사고가 리얼리티로부터 즉 팔로스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초현실주의자들은 그 둘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고전주의자들의 오류도 당연히 폐기를 하고 낭만주의자들의 오류까지도 폐기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는 진실은 거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사고하는 모든 속성들을 다 빼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미술이 실제를 겨냥하는 미술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후속 세대들이 전통을 이어가 나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작품들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하고 있는 그 홍상수의 영화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홍상수의 영화는 실제에 접근하려고 해요. 실제. 보통 다른 영화들도 실제에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한국 사회를 그리는 영화들은 정의로운 한국 사회를 표상하는 인물들을 잘 묘사하려고 해요. 어떤 이데아에 접근하려고 하고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리얼리티가 우리에게 허용하는 온갖 종류의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반면에 홍상수의 영화도 실제에 접근하려고 해요.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 진리는 우리의 언어를 초과하는 어떤 장소로서의 진리의 장소인 것이죠. 정상적 진리의 장소인 것이니까. 그래서 홍상수의 작품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언어를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슨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홍상수의 영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돼요. 말의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말의 의미는 별로 없어. 그 홍상수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는 말들이 되게 허접해요. 별다른 논리가 없어요. 거기서 괜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철학적인 발언들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 거예요. 뭐 다시 말해서 한 중학생 정도가 뭐 중학생용 철학책 한번 읽고 하는 그런 허접한 표현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 홍상수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철학적인 인식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홍상수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발화에 탐닉하는지를 주목해서 어떻게 그 찰지게 욕을 하는지, 욕 많이 하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찰지게 욕을 하는지, 자기의 그 목소리에 집중하는지, 그 기표가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홍상수 영화가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리얼리티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팔루스의 영역을 빠져나가려고 해요. 의미의 지배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의미의 지배로부터 빠져나가는 방식은 두 개가 있어요. 이미지만 강조하던가, 즉 파편적인 이미지를 등장시켜서 이미지로부터 우리의 의식을 빠져나가도록 하던가, 아니면 그 발화 자체에서 기표만을 강조하던가. 홍상수는 후자를 택한 거죠. 그래서 홍상수의 영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미정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어떤 뭐 사람을 여기다 배치하고 저기다 배치하고 빛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미정센의 거장들이 있는데 홍상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홍상수는 아주 작은 자본으로 만들어도 별 무리가 없어요. 중요한 건 사운드예요. 홍상수 영화에서 중요한 건 배우들의 말들인 것이죠. 그 말들이 우리를 웃겨요.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를 매혹시켜요. 근데 아주 자기적인 방식으로. 홍상수 영화의 그 대사들이 얼마나 자기적인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색한지 보세요.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의 발화들도 그렇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거기서 강원도 햄인가 어떤 영화에서 여자 배우가 남자 배우에게 술을 마시다 갑자기 키스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여자 배우가 그런 얘기, 우리 이제 진실해지기로 해요. 그걸 보고 엄청 웃었어요. 웬만한 코미디를 넘어서는 왜 웃었는가 하면 그 자기성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렇게 키스를 하나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자기적이고 너무나 기이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기성들이 홍상수 영화의 전체를 지배해요. 전체를. 실제를 환대하는 영화인 것이죠. 실제를 환영하는 영화인 것이죠.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모든 발화의 일관성들을, 규범성들을, 가독성들을 희생함으로써 실제를 환대하는 영화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 팍티스라는 개념을 이제 락강이 언급한 뒤에 그 다음에 락강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진리를 찾는 주체라는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찾는 주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주체는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진리를 찾는 주체의 여정이 따라야 하는 길은 어느 쪽일까요?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전통이 늘 그래 온 대로 시각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 그 진리와 외양의 변증법이라는 수준에서 찾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진리와 외양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고전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양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가상들, 이미지들. 플라톤이 말하는 그림자들. 그림자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동굴 속의 그림자의 세계. 근데 그 그림자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외양들을 하나하나 넘어가서 진리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전주의적 사고방식인 것이고, 그 진리의 자리에 이데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락강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왔던 바를 추론해 보신다면 락강이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하죠. 그런데 어떻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혹은 왜 그런지, 혹은 그걸 말하기 이전에 왜 주체는 진리를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어 드렸던 텍스트에 두 가지 도식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진리를 찾는 주체의 여정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진리가 뭔가? 제가 진리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미 제 수업을 아주 수십 주 전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게 뭔가를 이미 들으셔서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득 제 수업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뭐랄까요? 의문을 갖게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21세기인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진리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진리란 단어를 저렇게 아직도 사용해? 뭐야? 저 사람 19세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진리가 뭔데? 진리는 없잖아.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리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렇죠. 크게 말하면 철학의 사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부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먼저, 자, 그렇죠. 진리가 없다라는 걸 다 알죠. 이제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속성은 뭐예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진리는, 보편적이어야만 진리인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란 단어를 만약에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게 진리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저에게도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믿는 신념이지 진리의 수준까지는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진리라고 믿는데 미국에서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신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 대신 그냥 자살하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끊어요. 자살해버려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해요. 얼마나 멍청한 아버지이면 자기 딸이 자기 때문에 죽는데 그 상황을 파악도 못하나요?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형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효를 상징하는 진리의 이미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들었던 바에 의하면 그 신청전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유럽에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럴 상황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마치 그 신청이가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어떤 정의의 상징인 것처럼 어떤 가치의 상징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아니 눈 안 뜨면 안 되나? 눈 좀 뜨자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것도 자기 딸을. 혹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걸 찬양하는 극을 만드는 한국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인가? 무슨 맹신, 광신이 판치는 사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진리라고 가정되던 것이 바다를 건너면 진리가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그건 진리의 단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진리란 그런 거예요. 모두가 동의해야만 진리예요. 물론 조금 생각해보고 나는 그 동의해 아니에 이런 정도는 아니고 아주 많은 논박을 거쳐서 동의의 여정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철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진리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감각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부르면 폭력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 이런 민주주의가 진리니까 당신은 틀렸어 라고 말한다면 자, 그건 일종의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라고 말이 바뀌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국가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행하는 게 그게 진리야 라고 말한다면 자, 동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반대가 되기도 해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국가가 지키고 있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때로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도 이쪽에선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위험한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밝혀내고 그것의 폭력성에 주목하고 진리라는 단어를 폐기하기 시작했을 즈음에 락강이 등장한 거예요. 같이 등장한 거죠. 그 즈음에. 같이 등장해서 계속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리라는 단어를 더 이상 폐기했는데 락강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도대체 이렇게 진리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배경에 뭐가 있는가라는 걸 궁금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첫 번째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은 그건 것 같아요. 진리는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도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영원히 장악할 수 있는 진리로서의 명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 진리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즉 가상으로서의 진리가, 즉 진짜 진리가 아니라 가짜, 유사 진리가 어떻게 출현하는지를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밝혀냈고, 사실 락강도 그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어떻게 등장하나요? 지배층이 믿으면 진리가 되는 거야. 지배층이. 그 지배층이 믿는 담론의 정점에 진리라는 환상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지배층은 그렇죠. 가부장적 남성들이에요. 이 가부장적 남성들이 유교라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리를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면 진리가 어떻게 출현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자는 차별을 받아도 돼요. 자, 이게 진리예요. 여자는 죽어도 돼. 팔려나가도 돼. 함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여자를. 그렇잖아요. 여자는 팔아도 돼. 여자는 죽어도 돼. 하지만 장소는 안 돼. 자, 이런 걸 누가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어떻게 진리의 수준까지 끌고 가는가? 어떻게 이거를 왕의 이데올로기까지, 그리고 왕의 위치를 설정해주는 신의 이데올로기로까지 끌고 가는가를 살펴본다면 결국 팔루스가 진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 팔루스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진리의, 유사 진리의 형태가 출현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폭력이에요.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폭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진리를 파괴하고자 했어요. 진리를 파괴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주의라는 게 출현해요. 다문화주의. 다양성의 숭배가 출현하죠. 모든 건 각자의 진리가 되고 각자는 그걸 믿으면서 살면 된다. 간섭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진리를.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살자. 참견하지 말자. 라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요. 각자가 알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나마 진리를 추구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권력자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공해 내려고 하는 자들. 진리를 생산해 내려고 하는 자들. 예를 들면 조선일보와 같은 자들. 내일의 신문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 자, 이러한 집단이 오히려 득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사 진리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더 많이 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즉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인간을 위한 진리를 사심없이 만들고자 했던 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결국 세계가 악화가 지배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유주의의 세계. 지금까지도 지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세계. 자, 그러니까 다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요청이 되기 시작하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마이클 샌델이 주장했던 논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세공하고 진리를 논박하던 자들이 문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광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자본가들이 차지한다라는 거야. 자본가들이. 광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권력자들이 차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돈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과거에는 그나마 정의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알리바이라도 존재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돈을 위해서, 군수산업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 가지 폐해가 그렇다라는 거죠. 진리가 주장되었을 때에는 권력자들을 대변하게 되고, 진리가 주장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던 주체들마저 소극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내어서 결국은 권력자들이 여전히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게 진리에 관련된 어떤 사회 비판적인 논평이었다면, 자, 보다 무의식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진리에 대한 논평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첫 번째 논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논점을 받아들여서, 자, 진리라는 것이 없이 살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무의식을 장악하는 것은 사실상 진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혹은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혹은 신문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진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건 없건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상실의 존재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걸 찾으려는 감각을 무의식이 이미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진리의 장소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가 되었던. 제가 얼마 전 이틀 전에 목요 강의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강의를 정리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제가 학생 시절에 만난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한 얘기니까 저도 좀 지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쾌락의 탐닉의 세계를 살았다는 거, 뭐 사업을 하고 돈 많이 벌고 해서 온갖 종류의 쾌락을 다 맛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족이 안 됐다라는 거야. 만족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기독교에 귀하게 됐다라는 그분의 논점이.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싫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교회에 가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이제 성령이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수업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방식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진리에 대한 감각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감각이. 즉 그분은 유사 쾌락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인데 다시 말해서 술을 마시고 뭐 여자들과 외도를 하고 온갖 종류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쾌락과 타락의 세계를 살고 있었던 것인데 자 그건 실제 쾌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유사 쾌락이라는 거. 우리가 진정으로 상실한 것을 대체해주는 쾌락의 세계들이라는 것이죠. 유사 쾌락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 이게 쾌락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쾌락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쾌락들은 자 진정으로 우리의 상실을 보상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실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즉 어머니를 상실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입상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유사 쾌락들은 우리를 언제나 환멸의 구렁텅이로만 밀어넣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그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쾌락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쾌락주의자다. 저는 쾌락만 생각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쾌락에 도달할 수 있을지만을 생각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처럼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분이 왜 교회에 가서 울기 시작했는지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분은 그렇게 믿고 있겠지만 유사 쾌락의 세계가 얼마나 환멸을 가져오는지를 그분은 이해한 거예요. 나의 쾌락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남들이 자 이게 쾌락이야. 자 이런 여자랑 데이트하면 이런 쾌락이 있어. 저런 술을 마시면 저런 쾌락이 있어. 저런 음식을 먹으면 그런 쾌락이 있어. 라고 남들이 나에게 알려준 쾌락들이에요. 근데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탐닉하다가 지치게 되는 거죠. 즉 그걸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산물들이라고 불러요. 산물. 디자거라고 부르죠. 우리의 근원적 상실, 즉 큰 사물의 장소로 우리가 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짜 쾌락의 세계들, 환영적 세계들, 가상물들의 세계, 썬블렁들의 세계인 것이죠. 자, 거기서 우리가 탐닉하는 쾌락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불만족을 가져줘요. 불만족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이 아니니까. 자, 그때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감각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머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진리에 대한 감각. 그건 너머에 보다 강하고 보다 높고 보다 완벽하고 그래서 배반하지 않는 쾌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 질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간 분들을 만날 기회가 꽤 있는데 뭐 신부님들, 수녀님들, 목사님들 만나게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손톱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그분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쾌락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을 쾌락적 주체로 세공하시는 분들인 것이죠.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분들이 술 못 마시고 담배 못 피고 결혼 안 하고 해서 안 됐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안 하는. 오히려 토요일 밤에 그 술집들을 채우고 있는 장소에서 제가 보게 되는 그분들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는 쾌락이 없어요. 너무나 짧은 쾌락들만 있는 것이죠. 배반당하는 쾌락밖에 없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진리를 찾는 주체의 여정이, 즉 진리라는 개념이 주체에게는 필연적이다라는 것은 주체가 근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체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빼앗긴 쾌락을 찾으려고 하고 그 쾌락의 장소와 진리의 장소를 중첩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숭고한 주체들, 우리가 흔히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혹은 예술적으로 숭고하다고 말하는 주체들은 쾌락의 정점에 도달한 주체들인 거예요.
진정으로 빼앗기지 않는 쾌락의 영역에 도달한 주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발언을 내담 중에 해요. 내담자에게. 우리 함께 쾌락의 장소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비면담을 제대로 못 들으시는 분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야? 바람 피자는 거야? 혹은 뭐야 난 남자인데 이 남자 나한테 왜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해요. 쾌락의 장소로 갑시다. 가야 한다.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던 장소에 도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던 남이 쾌락을 즐기고 있던 장소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는 거죠. 보이스 파솔리 베어든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락강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언급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락강이 전통이 늘 그래 온 대로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이 어떻게 왔냐면 제가 플라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외양과 진리의 변증법을 통해서만 작동했었어요. 외양과 진리의 변증법. 외양과 진리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진리가 실체로서 저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외양과 진리의 변증법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한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바에 의한다면 락강은 자, 이 가짜처럼 보이는 외양으로부터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도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르네상스 도식이라고 표시된 그 첫 번째 도식에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눈은 우리가 진리를 찾는 눈이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눈은 진리를 찾는 눈인데 그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화살표에서 A-죠. A-. 근데 A-는 외양이에요. 외양. 우리가 처음 본 외관인데 우리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겉모습은 진리와는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더 만나봐라. 그 사람을 더 만나보고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더 만나본 상태가 바로 그 뒤에 있는 A예요. 다시 말해서 A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외양이에요. 외양. 우리가 만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안 보면 그 첫 번째 A만 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림자만 보다가 더 잘 보고 더 분석하고 플라톤처럼 표현을 하자면 더 많이 철학을 해서 더 많이 로고스를 작동시켜서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대상을 보게 되면 그 너머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너머가 바로 A가 있는 장소인데 그 A를 보게 되면 진리를 거의 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뒤에 공집합 표시가 있잖아요. 진리는 근본적으로 상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에서. 동굴 속에서는 결코 볼 수가 없어요. 플라톤의 철학자가 동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는 이데아인 것이죠. 진리인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동굴 바깥으로는 못 나가니까 그것을 궁극적인 A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고전주의적 도식이에요. 고전주의적 도식에는 르네상스의 도식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락강 미술관의 유령들에서 썼던 도식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진리와 외양의 변증법인 거예요.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A를 점점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장 진리에 가까운 A를 발견해내는 것이 고전주의적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우리가 가정하게 되는 것은 즉 공집합의 장소 뒤에는 실체로서의 진리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락강이 일반적으로 전통이 늘 그래온 대로라고 표현한 자, 그것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가정하고 진리를 상상하는 방식이 고전주의만 있는 건 아니다. 그거 반대편에는 대표적으로 낭만주의적 도식이 있다. 낭만주의적 길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 밑에 있는 도식이 낭만주의적 도식. 여기서는 매너리즘의 도식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는 매너리즘이라는 미술의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매너리즘이라고 썼긴 했지만 낭만주의랑 동일한 도식이에요. 낭만주의랑.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몇 가지가 달라진 점이 있죠. 이 시각장에서 이 삼각형 시각장을 말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데 그 시각장에서 A-가 있는 지점이 즉 정확한 이미지가 아닌 거죠. 우리의 눈을 속이는 이미지.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그 너머를 봐야만 하게 우리를 강제하는 그 A-가 있는 이미지에 선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선이 P와 P-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선이 일그러져 있죠.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선 영역 내부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사실상 그 너머는 보지 못한다. 즉 정확한 A는 보지 못한다라는 게 낭만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코 진리의 대리자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의 이성과 로고스를 완전히 초월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매너리즘의 르네상스의 도식에서는 우리의 이성이 거의 진리에 도달해요. 우리의 로고스가 거의 진리에 도달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고전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낭만주의는 우리의 로고스가 한없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눈의 바로 앞에 있는 삼각형 영역에서만 머물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일그러진 평면이라는 거예요. 일그러진 이미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너머를 우리는 거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추론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게 낭만주의적 도식이고 매너리즘의 도식인 것인데 어쨌든 이 둘 모두 그 너머에 우리의 시각장 너머에 진리가 존재하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는 믿지는 말자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도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한 한 가지 공통점은 일그러진 이미지들, 즉 A-는 신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기적인 거, 일그러진 거, 리얼리티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신뢰하지 말자. A-는 넘어서자. 혹은 A-밖에 못 본다면 그것을 부정하자. 거기에 대해서 전부라고 믿지는 말자. 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둘 모두 낭만주의나 르네상스나 모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낭만주의나 고전주의나. 자, 이게 전통의 도식이에요. 전통이 늘 그래온 방식이에요. 그리고 전통이 시각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라는 건 이미 플라톤에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시각의 상당 부분 우리의 지각의 정확성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수업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럼 락강은 어떤 방법론을 취하고 싶어 하는가? 오히려 그 A-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자기적인 것, 일탈하는 것. 이 삼각형의 내부의 공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가짜 같은 것이 오히려 진리의 전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전령의 특징이 있어요. 혹은 이것을 진리라고까지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의 특징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실체로서의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대상 A-라고 하는 가장 일그러진 것에 주목해야 되는가? 자, 이 고전주의나 낭만주의의 도식은 결국 이 도식의 현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너머에 지금은 상실되었지만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삼각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틀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삼각형의 A-에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즉 삼각형 전체를 교란시키는 자기적인 대상에 주목을 하려고 한다면, A-에 주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삼각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삼각형 자체가 흔들린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래서 그 틀이 흔들려서 만약에 그것을 균열을 일으키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새로운 틀이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체가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보신다면 락강이 왜 A-에 주목하고자 하는지, 이 팍티스에 주목하고자 하는지, 이 병리적인 것에 주목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순간으로 나아가는 걸 락강은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락강이 말하는 진리는 실체로서의 진리가 아니라 절차로서의 진리인 것이고, 어떤 절차의 진리인가 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것의 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출현하는 그 절차를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즉 새로움이 창조되는 걸 락강은 진리라고 불러요. 락강은 거기까지만 진리라고 부르죠. 바디우는 그 다음도 가정해요. 새로움이 출현하고 그 새로움이 보편성의 권력을 획득하는 순간까지를 진리의 절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락강의 진리관과 진리의 영역과 바디우의 진리의 영역이 조금 다르죠. 똑같이 교차하는데 바디우가 조금 넓어요. 왜냐하면 바디우는 철학자이니까. 근데 락강은 정신분석가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내담자가 분석을 끝낸 다음의 상황이라는 거죠. 분석은 그래서 락강이 그렇게 표현해요. 정신분석은 윤리의 문턱까지만 내담자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윤리인지, 그것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지, 내담자의 삶을 보편적인 진리로서 장악해 줄 수 있는지는 그 다음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고, 분석가는 거기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